김태현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언제나 평범하다라는 단어 속에 편안히 숨어 사는 사람이었다. 경기도 용인의 작은 아파트. 아침 6시 반이면 자동처럼 울리는 알람, 조용히 세면대를 적시는 물소리, 그리고 부엌에서 김이 오르는 된장국 냄새. 그의 하루는 10년 넘게 거의 변하지 않았다. 출근길에는 늘 같은 시간, 같은 칸의 본당선 전철에 올랐고, 퇴근길에는 비슷한 얼굴의 사람들과 비슷한 표정으로 플랫폼을 걸어 나왔다. 그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는 연구원이었다. 이름만 들으면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누구보다 안정적이고 누구보다 조용한 직업이었다.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매달 월급은 빠짐없이 들어왔고 무리하지 않으면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아내는 그를 답답할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곤 했다. 딸은 아직 어려서 아빠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몰랐지만 적어도 저녁마다 집에 있는 아빠를 당연하게 여겼다. 퇴근 후 김태현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거실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들을 돌보는 순간이었다. 값비싼 난초도 희귀한 식물도 아니었다.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온 평범한 화분들이었다. 그는 입에 쌓인 먼지를 천으로 닦아주고 흙의 축축함을 손끝으로 확인하며 물을 주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이 조용해졌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 빨리 살고 있었다. 성공은 늘 더 빨리, 더 많이, 더 크게 이루어야 할 것처럼 이야기되었다. SNS를 열면 친구들의 해외여행 사진, 새로 산 예제차, 고급 레스토랑의 음식들이 끝없이 흘러나왔다. 김태현도 가끔은 그런 사진들을 보며 생각했다. 다들 이렇게 사는데 나는 너무 멈춰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는 다시 화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에게는 이미 충분한 것이 있다고 믿고 싶었다. 그날 오후도 다르지 않았다. 연구실에서 하루 종일 데이터를 정리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무미건조한 보고서를 작성한 뒤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돕고 딸의 숙제를 봐준 뒤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였다. 거의 사용하지 않던 메신저 앱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다. 김태현은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에 뜬 문장을 읽는 순간 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재석 님이 회원님을 서강대 01학번 동창회 그룹 채팅방에 초대했습니다. 그 이름은 오랫동안 마음 한구석에 묻혀있던 기억을 건드렸다. 유재석, 대학 시절 가래였던 남자. 언제나 앞에 서서 사람들을 이끌던, 말 잘하고 눈치 빠르고 야망이 가득했던 인물. 김태현은 한동안 화면을 바라보기만 했다. 손가락 끝이 약간 떨렸다. 01학번. 그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20살,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였던 시절. 밤새 토론하고 싸구려 소주를 마시며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처럼 떠들던 시절. 돈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다. 그는 천천히 채팅방에 들어갔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메시지가 화면을 채웠다. 익숙한 이름들이 줄줄이 올라오고 있었다. 아, 다들 잘 살고 있나? 아, 벌써 15년이야. 이름 보니까 얼굴이 다 떠오른다. 김태현은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잊고 있던 얼굴들이 하나둘 떠올랐다. 도서관에서 밤새 리포트를 쓰던 친구, 군대 가기 전 마지막 술자리를 함께했던 동기, 캠퍼스 잔디밭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던 기억. 그는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하나 남겼다. 다들 오랜만이다. 이렇게 다시 보니 반갑네. 곧바로 몇 개의 답장이 달렸다. 태연이다. 아, 너 진짜 오랜만이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날 밤, 김태현은 오랜만에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내는 그런 글을 보며 웃으며 물었다. 무슨 일 있어? 대학 동창회래. 15년 만이래. 아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가라지. 친구들도 보고. 김태현은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동창회라고 생각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고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야기하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드는 자리.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초대장이, 이 채팅방이, 이 반가운 이름들이 앞으로 그의 삶을 얼마나 크게 흔들어 놓을지. 그날 밤, 김태현은 오랜만에 꿈을 꾸었다. 20살의 캠퍼스를 걷는 꿈이었다. 아직 세상이 무섭지 않았던 시절의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걷고 있었다. 그리고 그 꿈은 곧 깨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태현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확인했다. 밤새 채팅방에는 수백 개의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사진도 많이 올라와 있었고 누군가는 옛날 졸업 앨범을 찍어 올리기도 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천천히 하나하나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엔드코트. 이번에 한번 제대로 모이자. 엔드코트. 엔드코트. 지난번엔 너무 소규모였어. 이번엔 성대하게 가자. 엔드코트. 엔드코트. 15년이잖아. 그 정도는 해야지. 엔드코트. 엔드코트. 요즘 다들 바쁘니까 1박 2일은 어때? 아니지. 2박 3일로. 엔드코트. 대화는 빠르게 무르익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유재석이 있었다. 그는 마치 회사를 운영하듯 대화방을 이끌고 있었고 참가자들도 그의 말에 순순히 따라가고 있었다. 장소는 강원도 쪽 리조트로 생각 중이야. 내가 아는 곳이 있는데 시설도 좋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어. 숙박 플러스 식사 플러스 이벤트까지 다 포함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아. 김태현은 문장을 2번 읽었다. 200만 원. 평범한 사람에게는 결코 가볍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계산을 해봤다. 아이 학원비, 대출 이자, 이번 달 관리비까지 생각하면 남는 돈은 그리 많지 않았다. 엔드아포즈. 내가 뭔가 잘못 읽었나? 엔드아포즈. 그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망설임 없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 완전 좋다. 재석이 형,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 200이면 솔직히 퀄리티 생각하면 싼 거지. 이참에 우리 제대로 놀자. 김태현은 점점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 진심으로 200만 원이 가벼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아니면 괜히 티 안 내려고 그러는 걸까? 하지만 누구도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저 모두가 괜찮다, 좋다, 기대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재석이 결정적인 말을 꺼냈다. 사실 이번 동창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야. 특별한 손님이 오실 거거든. 사람들이 질문을 쏟아냈다. 누구? 연예인이야. 교수님. 설마 총장님. 유재석은 답했다. 전무혁 회장님. 혹시 이름 들어본 사람 있어? 잠깐의 정적이 흘렀지만 곧 누군가 대답했다. 혹시 그 스타트업 투자자요? 예전 신문에서 본 것 같아요. 맞아. 벤처 투자로 유명한 사람 아니야. 요즘 젊은 애들 사이에서 완전 신화라던데. 채팅방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다. 유재석은 재빨리 이어서 말했다. 전 회장님이 이번에 우리 동기들한테만 아주 한정적으로 특별한 기회를 주신대. 아무한테나 주는 기회가 아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얘기해보자고 하셨어. 김태현의 눈이 조금 더 또렷해졌다. 기회. 무슨 기회지? 유재석은 계속 설명했다. 투자 관련된 이야기야. 자세한 건 현장에서 직접 말씀하실 거지만 나한텐 간략히 브리핑을 해주셨어. 1억 투자 10억 수익. 물론 조건은 까다롭지. 아무나 못 들어. 하지만 진심으로 뭔가 바꾸고 싶은 사람, 인생을 한번 뒤집고 싶은 사람에겐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이 문장을 읽는 순간 김태현의 가슴이 뭔가 이상하게 쿡 찔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었다. 그건 낯익은 냄새였다. 수없이 뉴스에서 봤던 금융사기, 투자 유혹, 다단계 조직에서나 나올 법한 어휘들이었다. 그는 무심코 채팅창을 내려보았다. 그리고 수많은 나도 갈게요.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확인했다. 그때 개인 메시지가 하나 왔다. 지훈, 너도 가는 거지? 솔직히 나 지금 너무 흥분돼서 잠이 안 온다. 우리 진짜 이번에 뭔가 될 것 같지 않아? 임지훈, 대학 시절 김태형과 가장 친했던 친구. 같이 밤새 도서관을 지키고 알바를 뛰고 연애 상담도 해주던 사이. 그는 늘 장난스럽고 긍정적인 사람이었지만 졸업 후에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다. 최근 몇 년간은 SNS로 소식만 간간히 확인했을 뿐이었다. 김태현은 답장을 하지 못했다. 그는 다시 단체의 채팅방을 바라보았다. 화면 속에서 사람들은 흥분해 있었고 약속하고 있었고 무언가 큰일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자신만이 그 중심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점점 커져가는 소리들 속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잠시 후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번엔 유재석이었다. 참가 신청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야. 장소 예약도 있고 보안상 인원도 제한돼 있어서 진짜 오고 싶은 사람만 연락 줘. 그리고 미리 말하지만 이건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야.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 김태현은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동창회라는 단어 속에 불길한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금요일이 다가올수록 김태현의 마음은 무거워졌다. 채팅방은 점점 더 뜨거워졌고 사람들은 참가 확정을 넘어 투자에 대한 기대감을 쏟아내고 있었다. 나 이번에 대출 받아서라도 해볼 생각이야. 나도. 솔직히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한테 이런 기회 다시 하나. 10억 벌면 그동안의 고생 싹 잊을 수 있지. 김태현은 조용히 읽기만 했다. 어느 순간부터 이 대화방은 동창회라는 이름을 잃고 있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는 것보다 투자 설명회를 기다리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40대 중반.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자녀 교육비는 해마다 불어나며 은퇴는 가까워지고 있었다. 직장에선 후배들에게 밀리고 집에서는 아빠와 남편 역할을 버거워하는 아이. 그들에게 이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 그 이상이었다. 재기의 기회, 뒤처지지 않았다는 증명, 한 번쯤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착각. 하지만 김태현은 자꾸만 의심이 들었다. 왜 하필 동창회라는 이름으로 이런 자리를 만들었을까? 왜 굳이 15년 만에 재해라는 감성에 기대고 있는 걸까? 그는 무심코 과거를 떠올렸다. 대학 시절 유재석은 사람을 잘 다뤘다. 그는 말솜씨도 좋았고 누구의 마음에든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동아리 활동에서도 그는 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졸업 후 그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무도 잘 몰랐다. SNS에는 그럴듯한 사진들만 가득했다. 고급 와인, 로제차, 해외 출장. 김태현은 언젠가 그가 올린 사진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있었다. 그 순간에도 어딘가 모르게 가식적인 느낌이 있었지만 딱히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날 저녁 임지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너 아직도 생각 중이나? 김태현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응, 좀 그래. 금액도 그렇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 태현아, 너 변한 거 하나도 없구나. 항상 뭘 하든 조심하고 끝까지 안 믿고. 그게 너의 장점이자 단점이야. 그럴지도. 근데 말이야, 너 그렇게 살다가 뭐 남았나? 월급 받아서 대출 갚고 애 학원 보내고 그러다 보면 벌써 40 넘었잖아. 그런데도 넌 여전히 똑같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잖아. 그 말은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혔다. 지훈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난 이번에 진짜 바꿔보려고. 내 인생. 솔직히 나 요즘 진짜 힘들었거든. 직장도 불안하고 애는 둘이나 되고 아내랑도 매일 싸우고 이제 뭔가 하나라도 확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의 말에 김태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알았다. 지훈이 말한 고민들은 사실 자신의 것이기도 하다는 걸. 잠시 정적이 흘렀고
지훈이 다시 말했다. 그래서 나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솔직히 좀 무서워.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덜 무서울 것 같아. 김태현은 입술을 꾹 다물었다. 지훈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에 더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지훈아, 내가 내 참가비까지 낼게. 그냥 같이 가줘. 돈 때문에 그러는 거면 걱정하지 마. 우린 친구잖아. 그 순간 김태현은 마음속에서 선 하나가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 선은 엔드아포즈, 원칙 엔드아포즈, 가 엔드아포즈, 관계 엔드아포즈 사이에 놓인 것이었다. 그는 결국 이렇게 대답했다. 고맙다, 지훈아. 근데 나 이번엔 빠질게. 내가 최근에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위염이 심해졌거든. 장거리 이동은 좀 무리일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지훈의 목소리가 약간 굳어졌다. 그래, 알았어. 미안. 진짜 미안해. 괜찮아. 내 인생이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지. 하지만 그의 말투에는 분명 서운함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감정은 통화가 끝날 때까지 가시지 않았다. 김태현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다. 딸은 옆에서 TV를 보고 있었고 아내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그는 점점 이방인처럼 느껴졌다. 나는 지금 뭘 지킨 걸까? 그리고 뭘 잃은 걸까? 그는 휴대폰을 다시 들어 단체 채팅방을 확인했다. 지훈의 이름 옆에는 참가 확정이라는 글이 붙어 있었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동기들이 참석을 확정한 상태였다. 그는 조용히 핸드폰을 껐다. 그리고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에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는 오래된 기억들을 두드렸다. 비가 오던 어느 날, 대학 강의실 앞 벤치에 앉아 함께 우산을 씌워주던 친구들의 모습. 그중 하나가 지훈이었고 또 하나는 자신이었다. 그때는 아무 계산도, 아무 조건도 없이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시절의 우정에도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었다. 아니, 감당하고 싶지 않았다. 김태현은 일요일 아침,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듯 머리가 무거웠고 마음은 더 깊은 곳에서 가라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 채팅방에서 벌어진 일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유재석은 여전히 활발하게 대화를 이끌고 있었다. 엔드코트, 이번 주 수요일에 사전 설명회 겸 간단한 온라인 미팅이 있어. 참석 예정인 사람들은 다들 시간 비워놔. 엔드코트. 전무혁 회장님께서 직접 영상으로 간단한 인사와 소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엔드코트.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김태현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열었다. 전무혁이라는 이름을 검색창에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가 쏟아져 나왔다. 몇 년 전 스타트업 붐이 일었을 당시 전무혁은 투자의 기재, 벤처기의 전설이라는 수식어로 주목받았다. 그가 투자한 회사 중 몇몇은 성공했고 몇몇은 조용히 사라졌다. 그는 방송에도 출연했고 TD 스타일의 강연 영상도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엔드아포즈, 사기인가, 천재인가, 엔드아포즈, 고수익 보장 투자, 그 위험은 유혹 엔드아포즈, 전 회장 관련 피해자들의 고발 엔드아포즈, 몇몇 기사들은 삭제되었는지 접속이 되지 않았다. 그가 연루되었던 투자 프로그램의 실체는 명확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숫자도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이 없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포장된 이미지인지 구분이 어려웠다. 김태현은 다시 채팅방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유한 링크 중 하나를 클릭했다. 전 회장님의 사전 메시지 영상 비공개. 영상은 시작부터 화려한 음악과 함께 구성된 연출이 돋보였다. 그의 배경은 고급 오피스였고 앉아있는 의자와 뒷배경 책장까지 하나하나가 성공이라는 단어를 연상시켰다. 전무혁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흐름을 읽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공허함, 불안, 중산층의 붕괴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무력감, 바로 그 감정을 나는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에 이어 화면에는 프로젝트 알리, 세트라는 문구가 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투자 기회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삶을 재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난 후, 김태현은 마치 어딘가에서 막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영상의 내용은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감정적 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그는 순간적으로 떠올랐다. 대학 시절 어떤 친구가 다단계 모임에 빠졌을 때도 이와 비슷한 분위기였다. 모호한 약속, 강한 연출, 뭔가 특별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그 감정. 하지만 지금은 훨씬 정교했다. 표면은 완벽하게 세련됐고 메시지는 현 시대를 정확히 찌르고 있었다. 그날 저녁, 김태현은 아내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반찬은 단출했지만 따뜻했고 정겨웠다. 아내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동창회 결국 안 가기로 했어. 응, 그냥 아닌 것 같아서.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려운데 느낌이 좀 이상해. 너무 화려하고 너무 조작된 것 같아. 아내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안 가는 게 맞지. 태연 씨가 그런 말 하는 거 거의 처음이잖아. 보통은 그냥 조용히 넘기는데 이번엔 뭔가 단단히 걸린 것 같네. 뭔가 계속 마음에 걸려. 그 밤, 그는 잠들지 못하고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지훈은 여전히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말투는 점점 확신으로 가득 차 보였다. 우리 이번에 제대로 간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불평만 해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김태현은 지훈의 말이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기회는 늘 누군가의 불행 위에 세워지기도 한다. 그걸 모른 척하고 달려들면 어느 순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게 된다. 며칠 후 채팅방에는 참가자들만을 위한 비공개 공지방이 개설되었다. 김태현은 그 방에 초대받지 않았다. 자연스럽게 대화의 흐름에서도 멀어졌다. 그는 느꼈다. 자신이 이미 별프 선 밖의 사람 별프이 되었다는 것을. 예전의 친구들, 함께 술 마시고 고민을 나눴던 사람들은 이제 다른 세계로 가고 있었다. 마치 그 세계에 들어가려면 확신이라는 입장권이 필요한 것처럼 김태현은 책상 위에 놓인 화분을 바라보았다. 잎끝이 마르고 있었고 며칠 물을 주지 않아 흙이 메말라 있었다. 그는 천천히 물을 받아 흙 위에 부었다. 그러자 마른 흙이 서서히 젖어들며 조용한 숨소리처럼 작은 기포를 뿜어냈다. 시간이 걸려도 나는 내 방식대로 간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이며 다가올 날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자신은 가지 않지만 그들이 가는 길 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는 모른 척할 수 없었다. 4월 마지막 주 토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다. 강원도의 어느 고급 리조트에서 서강대 01학번 동창회가 열린다는 날이었다. 참가자 전원은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 2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김태현은 그 아침을 평소처럼 시작했다. 커피를 내리고 조용히 아파트 베란다에서 봄 햇살을 받으며 신문을 펼쳤다. 하지만 머릿속은 시끄러웠다.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그는 채팅방을 조용히 살펴보았다. 전날 밤까지 흥분된 분위기로 가득하던 방은 예상과 다르게 조용했다. 출발 소식, 버스 탑승 인증, 리조트 도착 소식 등 일상적인 메시지 외에는 눈에 띄는 대화가 없었다. 그리고 그날 오후부터 사진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다.
먼저 올라온 건 리조트 전문 사진이었다. 대리석 기둥과 정갈하게 다듬어진 정원이 눈에 띄는 고급스러운 공간. 이어지는 사진들엔 리무진, 수트 차림의 남성들, 샴페인 잔을 든 채 웃는 친구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김태현은 사진을 확대해 보았다. 하나같이 완벽해 보였다. 조명, 구도, 배경, 옷차림, 표정까지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정제되어 있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그냥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연출된 장면이라는 것을. 특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다. 사진 속에는 언제나 두세 명의 인물만 등장했다. 단체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다. 아무리 고급 리조트라 해도 20에서 30명의 동문이 모였는데 단체 컷 하나 없이 전부 개별 컷이라니. 또 한 가지, 그토록 기다린다는 전무혁 회장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김태현은 사진 설명을 유심히 읽었다. 회장님 강연 대기 중. 이제 곧 메인 이벤트 시작. 눈물 쏟고 왔다. 진짜 인생 바뀌는 기분. 하지만 실제 강연 중 사진은 없었다. 모두가 그가 곧 등장할 것처럼 말했지만 누구도 그의 실물을 찍어 올리진 않았다. 그 순간 김태현은 과거에 읽었던 한 기사가 떠올랐다. 심리적 몰입을 위해 지도자의 등장을 늦추는 방식. 기대감과 궁금증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감정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몰아치는 전략. 그의 등장은 연출의 마지막 칼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날 저녁, 김태현은 아내와 딸이 잠든 뒤에도 홀로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자정 무렵, 채팅방에 또다시 사진 몇 장이 올라왔다. 이번에는 실내 모습이었다. 무대와 조명이 세팅된 넓은 공간. 벽에는 프로젝트 알리, 세트라는 문구가 대형 LED에 떠 있었고 사람들은 앞자리에 정갈히 앉아 있었다. 사진은 마치 TD 강연 현장을 연상케 했다. 그 아래에는 이런 글이 달려 있었다. 말이 필요 없다. 나 지금까지 이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 김태현은 그 말의 정체를 알고 싶었다. 정확히 무엇이 그들을 울게 했고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확신하게 만든 것인지.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오는 건 감정의 조각들 뿐이었다. 깨달음, 희망, 확신, 사명감. 이 단어들은 모두 강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정작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그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리고 그 초조함은 일종의 불쾌감으로 변해갔다. 다음 날 아침, 일요일. 그는 평소보다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혹시라도 밤사이 새로운 정보가 올라왔을까 싶어 채팅방을 열었지만 놀랍게도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전날 밤 11시 47분. 그 이후로 모든 대화가 멈춰 있었다. 그가 알기로 리조트 체크아웃은 정오쯤일 것이고 단체 차량이라면 적어도 오전에는 준비 움직임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혹시나 싶어 개별적으로 연락을 시도했다. 지훈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태연, 잘 다녀왔나? 언제쯤 돌아오는 거야?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음만 반복되었다. 다른 친구 몇 명에게도 비슷한 시도로 연락을 취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모두 연결이 되지 않거나 읽지 않은 채로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설마 그의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는 단어가 있었다. 집단 실종. 하지만 이건 다큐멘터리가 아니었다.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아니었다. 그가 알고 함께 웃고 오랜 세월을 공유했던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지금 어디론가 사라졌다는 생각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점심이 지나고 저녁이 되어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연락은 계속 닿지 않았고 채팅방 역시 정적이었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말을 멈추고 숨을 죽인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상치 못한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지훈의 아내였다. 혹시 지훈 씨한테 연락됐어요? 김태현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아니요.
어제까진 채팅방에 있었는데 오늘은 지금 핸드폰도 꺼져 있고 메시지도 안 읽고 회사에도 안 갔대요. 리조트 쪽엔 전화했는데 모두 새벽에 체크아웃했다고만 하고요. 그 이후로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태현은 말문이 막혔다. 모두가 무사히 돌아올 것이라 믿고 있었던 감정의 균열이 그 순간 현실의 균열로 바뀌기 시작했다. 김태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전화를 쥐고 서 있었다. 지훈의 아내는 수화기 너머에서 그의 침묵을 불안하게 느꼈는지 다시 말을 걸었다. 김태현 씨, 혹시 무슨 얘기라도 들은 거 없어요? 지훈 씨가 어젯밤에 뭐라고 했는지, 무슨 일정이 있다고 했는지. 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셨다.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만들며 말했다. 어젯밤에 통화했어요. 리조트에서 강연을 들었다고. 오늘 아침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는 했어요. 근데 그 이후로는 저도 연락이 안 돼요. 강연이요? 그녀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다. 무슨 강연이요? 동창회 아니었어요. 김태현은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숨기는 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다. 투자 관련된 설명회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김태현은 그 침묵 속에 담긴 불안을 느낄 수 있었다. 저기요. 잠시 후 그녀가 말했다. 저 지금 너무 무서워요. 지훈 씨가 이런 데에 빠질 사람이 아닌데 아침부터 가슴이 계속 답답해서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김태현은 그 말에 아무런 위로도 쉽게 꺼낼 수 없었다. 그 역시 비슷한 감정 속에 있었기 때문이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집 안을 서성였다. 거실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내는 그의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야? 지훈이 연락이 안 돼. 아직 리조트에 있는 거 아나? 아니, 새벽에 체크아웃했다는 말이야. 아내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경찰에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은 김태현의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던 생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망설이고 있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은 아닐까? 단체 일정이라 연락이 잠시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의 휴대폰은 여전히 조용했다. 채팅방은 마치 죽은 공간처럼 아무 반응이 없었고 개별 연락 역시 모두 실패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한번 단체 채팅방을 열었다. 스크롤을 올리고 내리며 혹시 놓친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 이상한 점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채팅방 상단에 표시되던 마지막 접속 시간이 모든 사람에게서 동일하게 멈춰 있었다. 모두가 같은 시각, 같은 순간에 멈춘 것처럼 김태현은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는 다시 지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자동 응답으로 넘어갔다. 지금 거신 번호는 전원이 꺼져 있어. 그 안내음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다른 친구, 또 다른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모두 같은 결과였다. 그 순간 김태현은 깨달았다.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지훈의 아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저 혼자만 연락이 안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동기들한테도 전부 연락이 안 돼요. 단체 채팅방도 완전히 멈춰 있고. 그녀는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그럼 우리 지금 뭐 해야 해요? 김태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들이 뒤엉켰다. 그러다 결국 가장 현실적인 선택 하나가 떠올랐다. 경찰에 가라 할 것 같아요. 그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말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 상황을 혼자 짊어질 필요는 없었다. 1시간 뒤
김태현은 지훈의 아내와 함께 근처 경찰서를 찾았다. 일요일 저녁에 경찰서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당지 경찰관은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엔 다소 반신반의하는 표정으로 들었다. 성인 남성들이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연락이 안 된다. 혹시 개인적인 사정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태현은 준비해온 대로 차분히 설명했다. 동창회 초대, 투자 설명회, 고액 참가비,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연락이 동시에 끊겼다는 점. 지훈의 아내는 중간중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경찰관의 표정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메모를 하며 질문을 던졌다. 리조트 이름은 정확히 아십니까? 아니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주최자는 누구죠? 유재석이라는 동기입니다. 그 이름을 적던 경찰관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분 연락처는 확보되어 있나요? 네, 하지만 지금은 전원이 꺼져 있습니다. 경찰관은 동료에게 무언가를 낮은 목소리로 전달했고, 그제서라 김태현은 이 상황이 단순한 걱정 상담 단계를 넘어가고 있음을 느꼈다. 일단 실종 신고 접수는 가능합니다. 경찰관이 말했다. 다만 성인 실종의 경우 범죄 정황이 명확해야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합니다. 범죄 정황이요? 김태현은 되물었다.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사기, 감금, 통신 차단. 혹시 휴대폰을 압수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까? 그 질문은 김태현의 심장을 강하게 쳤다. 그는 떠올렸다. 지훈이 술에 취했던 말. 내일 아침에 중요한 강연이 있는데 보안 때문에 휴대폰을 잠깐 맡긴대. 그는 고개를 들며 말했다.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제 친구가 직접 말했습니다. 경찰관은 그제서라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분명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여행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김태현은 알았다. 그가 끝까지 가지 않기로 선택했던 그 동창회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분기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그는 그 분기점의 바깥에서 점점 더 어두워지는 안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김태현은 경찰서 앞벤치에 앉아 있었다. 지훈의 아내는 조용히 옆에 앉아 있었고 둘 사이에는 긴 침묵만 흘렀다. 실종 신고는 접수되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보다는 더 깊은 불안이 깔려 있었다. 경찰은 기본적인 조사 절차를 시작했다. 유재석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이전 주소지, 그리고 채팅방에서 언급된 리조트 사진들을 확보해갔다. 하지만 수사는 생각보다 느리게 진행되었다. 아직 구체적인 범죄 정황은 없으니 참고인 조사를 우선 진행하겠습니다. 담당 형사는 그렇게 말했다. 김태현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다. 채팅방에는 여전히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 많던 말들과 감탄, 흥분, 기대는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 메시지가 올라오던 공간은 그대로 얼어붙은 듯 정적이었다. 그는 프로젝트 알리, 세트라는 단어를 다시 검색했다. 하지만 이전처럼 특별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등록된 회사명도, 공식 입사이트도 없었다. 전무혁이라는 이름 역시 그의 전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득 어떤 감정을 느꼈다. 마치 완벽하게 관리된 실체 없는 존재. 존재하지만 실존하지 않는 것처럼 설계된 구조. 그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무언가 해야 했다. 적어도 사라진 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들을 데려갔는지, 그 흔적 하나라도 찾아야 했다. 그는 먼저 자신의 메신저에 저장된 옛 동기들의 목록을 뒤지기 시작했다. 대학 시절 연락처는 대부분 지워졌지만 그중 몇 명은 여전히 친구 목록에 남아 있었다. 그는 강도현이라는 이름을 발견했다. 사약과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친구였고 지금은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은 기억이 났다. 망설임 끝에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태연, 오랜만이다. 나 김태연이야. 혹시 시간 괜찮으면 통화 좀 할 수 있을까? 곧 답장이 왔다.
도현. 아, 태연이. 무슨 일이야? 나 지금 촬영 끝났어. 전화할게. 몇 분 뒤 전화가 걸려왔다. 아, 태연아. 갑자기 웬 일이야? 너 진짜 오랜만이다. 도현아. 나 지금 좀 복잡한 상황에 있어. 근데 너 방송국에 있잖아. 혹시 실종사건 취재한 적 있어? 강도현은 잠시 놀란 듯한 목소리였다. 실종사건. 갑자기 우리 동기들 중에 지금 20명 넘게 연락이 두절됐어. 리조트에서 동창회 한다고 갔다가 전원이 실종됐어. 도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거 자세히 얘기 좀 해봐. 김태현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설명했다. 동창회 초대, 투자 설명회, 전무혁이라는 인물, 채팅방의 정적, 마지막 통화, 경찰 신고까지. 도현은 중간중간 메모하는 듯한 소리를 냈고 말을 아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난 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 이거 나도 예전에 비슷한 사건을 취재한 적 있어. 그땐 경북 쪽이었고 지역 커뮤니티 기반으로 소수 정예 투자자 그룹을 만든다면서 사람들을 리조트로 불러 모았어. 근데 행사 끝난 후 10명 넘게 잠적했지. 그 사람들 어떻게 됐는데? 지금도 못 찾았어. 일부는 자발적 행방불명, 일부는 고의적 실종으로 분류됐고 가족들 멋은 아직도 매일 경찰서를 들락거려. 김태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런데 도현이 말을 이었다. 그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 누구? 전무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태현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이미 과거에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데려간 자. 그 사람 얼굴 사진 있어. 예전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삭제됐어. 그쪽도 흔적 남기는 걸 철저히 관리하더라고. 정식 사업자 등록도 없고 해외 계좌 쓰고 중간에 사람을 바꿔가면서 조직을 유지해. 김태현은 소름이 끼쳤다. 이건 일개 사기 사건이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 조작 시스템이었다. 아, 너 그 사람들 아직 못 찾은 거 확실해? 경찰도 힘들어해. 그들은 그냥 스스로 떠난 사람들로 분류하거든. 투자도 자발적이고 합숙도 동의서 받고 CCTV도 안 남기고 법적으로 뭔가 하려면 증거가 부족해. 그 말에 김태현은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그럼 이번에도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도현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이번엔 너처럼 밖에서 보는 눈이 있어. 내가 회사에 말해볼게. 보도자료 준비해서 사회부 쪽에 이 사건 던져볼 수 있도록 할게. 정말? 응, 대신 나한테 필요한 자료들 최대한 모아줘. 리조트 사진, 채팅방 캡처, 지훈이 아내와의 통화 내용 등 전부. 알았어. 바로 준비할게. 전화를 끊고 난 뒤 김태현은 처음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아직 희미한 불빛일 뿐이지만 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유일한 신호였다. 그는 거실 조명을 켠 채 노트북을 열고 캡처 파일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어떤 이유로 사라졌든 적어도 이 세상 어딘가에는 누군가가 그들을 찾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관찰자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추적자가 되기로 결심했다. 김태현은 그날 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했고 컴퓨터 앞에 앉아 자료를 정리하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다. 수십 장의 채팅방 캡처, 친구들이 남긴 메시지, 리조트 사진, 지훈과의 마지막 대화 기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프로젝트 알리, 세트라는 키워드가 포함된 이미지 파일들이었다. 그는 모든 자료를 하나의 폴더에 정리한 뒤 강도현 기자에게 메일로 보냈다. 제목은 간단하게 썼다. 동기들의 실종에 대한 모든 자료, 김태현. 파일을 보내고 나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겼다는 사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있었다. 이틀 뒤 강도현에게서 연락이 왔다. 태연아, 자료 잘 받았고 지금 우리 사회부 데스크에 넘긴 상태야. 다행히 반응이 좋아. 다음 주 중으로 내부 회의에서 이 아이템을 정식 취재건으로 다룰지 결정한다고 해. 진짜 고맙다, 도현아. 진심으로. 나도 친구로서 이건 그냥 넘길 수 없었어. 근데 태연아, 혹시 너 그 리조트가 어디 있는지 진짜 모르는 거 맞지? 응, 다들 장소를 비공개로 했거든. 버스에 단체로 타고 갔다고 했고, 사진도 리조트 예관 정도만 나와 있었어. 정확한 주소는 없었어. 그게 문제야. 도현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주소를 특정하지 못하면 경찰 쪽에서도 현장 조사를 할 수가 없어. 리조트가 허가된 숙박시설인지, 운영 주체가 누군지도 불명이고. 김태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완벽하게 익명화된 공간. 그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혹시 방법이 없을까? 도현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나 있긴 해. 너 혹시 리조트 내부 사진 중에 특이한 구조물 같은 거 기억나는 거 있어? 김태현은 폴더를 열어 사진들을 다시 살펴봤다.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창밖으로 보이는 독특한 조형물. 나무 모양을 형상화한 철제 구조였고 조명으로 밤에 붉게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거 리조트 외부에 있던 나무 모양 조형물이 있어. 아마 꽤 희귀한 디자인일 거야. 그 사진 따로 보내줄 수 있어. 김태현은 즉시 파일을 전달했다. 도현은 말했다. 우리 쪽 영상팀에서 들어온 촬영 데이터랑 비교해 볼 수 있어. 비슷한 구조물이 있는 리조트를 찾아보면 특정 가능성이 높아. 그날 저녁 도현은 다시 연락을 해왔다. 태연아, 아마 찾은 것 같아. 김태현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어디야? 강원도 평창 쪽에 있는 클라우드 힐이라는 프라이빗 리조트라. 관광객 상대로는 운영하지 않고 대부분 폐쇄형 세미나나 기업 행사에만 대관하는 곳. 사업자 등록은 돼 있지만 실수료주는 계속 바뀌어왔고 현재 대표 명의는 중국계 한국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 김태현은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도 모를 수도 있다는 거네. 맞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외부에 알려진 적이 없어. CCTV도 대부분 가짜였고 내부 보안은 통신 차단 장치까지 써서 기록이 안 남아. 그럼 도연아, 이대로 그 사람들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 질문에 도현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말이야. 나 오늘 이상한 제보 하나 받았어. 어떤? 리조트 인근 카페 사장이 지난주에 이상한 손님들이 몰려들었다고 하더라고. 거의 새벽 시간에 20명 넘는 인원이 우르르 리조트를 빠져나갔는데 표정이 전부 무표정에 말도 거의 없고 다들 같은 옷을 입고 있었대. 그게 언제쯤이야? 일요일 새벽. 내가 지훈이랑 마지막으로 연락됐다고 한 그날 새벽. 김태현은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건 확신이었다. 그들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 그리고 그날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 그 카페 위치 알 수 있어. 내가 위치 찍어서 보내줄게. 근데 태연아, 너 거기 혼자 갈 생각은 아니지? 도현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졌다. 그런 장소는 절대 혼자 가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상대하는 건 단순한 사기꾼이 아니야. 명확한 조직이고 대응 체계가 있는 놈들이야. 김태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도현의 경고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는 카페 위치가 표시된 메시지를 받은 뒤 지도를 확대했다. 산속 깊은 곳, 평창 일각에서도 한참 들어간 장소, 일반 내비게이션으로는 나오지 않는 비공개 도로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오래전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가방을 꺼냈다. 노트, 펜, 오래된 캠코더, 보조 배터리, 소형 녹음기.
그는 그 안에 하나씩 천천히 집어넣었다. 그리고 종이에 이렇게 적었다. 내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 이 가방을 강도현 기자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 아래엔 아내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다. 다음 날 새벽 4시 30분 김태현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신만의 진실 탐색을 시작했다. 그가 향하는 곳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다. 그곳은 그의 인생에서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두려움과 진실이 교차하는 문턱이었다. 김태현은 강원도로 향하는 새벽 고속도로를 달렸다. 차창 밖으로는 서서히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고 안개 낀 도로는 낯설고 조용했다. 그는 운전대를 단단히 잡고 생각에 잠겼다. 이 선택이 옳은지 확신은 없었지만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지도에 표시된 위치는 평창 외곽의 산속이었다. 일반 내비게이션에 잡히지 않는 도로를 따라 비포장길을 몇 킬로미터나 올라가야 했다. 차는 점점 더 깊은 숲으로 들어갔고 도로는 점점 좁아졌다. 그는 드디어 도착했다. 표지판 하나 없는 뇌진 언덕이 작은 오솔길 끝에 리조트의 일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클라우드 힐,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름 없는 공간. 입구에는 아무런 사람도 보이지 않았다. 폐쇄된 리조트처럼 보였지만 주차장 한쪽에는 몇 대의 SUV 차량이 멈춰 서 있었다. 그는 차를 멀찍이 세우고 조용히 걸어서 리조트 울타리 쪽으로 다가갔다. 건물 외벽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창문에는 커튼이 쳐져 있었다. 철제 문은 잠겨 있었지만 자물쇠는 헐거워 보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주변을 둘러본 후 조심스럽게 울타리를 넘었다. 리조트 내부는 놀랍도록 조용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사람의 흔적을 지운 것처럼 깨끗하고 정돈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미묘한 걸프펄프 살아있는 기운 걸프펄프를 감지했다. 그는 벽면에 설치된 안내도를 따라 본관으로 향했다. 복도를 지나며 벽에 걸린 그림들과 액자들은 지나치게 비어 있었다. 대부분의 공간이 전시를 위해 꾸며진 인테리어 같았고 실질적인 생활의 흔적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밑에서 작게 갈라진 문 하나를 발견했다. 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그곳은 작은 강연장이었다. 좌석이 5개 정도 정렬되어 있었고 무대 위에는 LED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무대 위에는 누군가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김태현은 천천히 걸어 무대 위에 올라섰다. 그곳에 서자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마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서서 수십 명을 내려다보며 말했던 감정이 전해져 오는 듯했다. 그는 무대 럽 제어 장치를 살펴보다가 USB 포트를 발견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녹음기를 연결했다. 잠시 후 시스템이 작동하며 저장된 음성 파일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당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당신이 그동안의 삶에 충분히 지쳤기 때문입니다. 목소리는 또렷했다. 그리고 익숙했다. 전무역.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나를 지우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똑같은 삶을 반복할 것인가? 그는 숨을 죽이고 녹음 내용을 계속 들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족, 직장, 인간관계,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당신의 삶을 방해하는 구속입니다. 우리는 그걸 끊어낼 것입니다. 그 순간 김태현은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투자 설명회가 아니었다. 이건 심리적 해체였다. 자아의 붕괴를 유도하는 세뇌 구조. 이곳은 선택의 공간입니다. 남을 수 있는 사람은 남고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간 이들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없습니다. 녹음은 거기서 끝났다. 그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녹음기를 뽑았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왔다. 복도를 돌아 나오던 그 순간 멀리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 있었다. 김태현은 숨을 죽이고 벽 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조심스레 몸을 내밀어 복도를 살폈다. 한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다.
수트 차림, 무표정, 무전기를 든 모습. 경비원처럼 보였지만 표정은 감시자에 가까웠다. 그는 조심스럽게 반대쪽 계단으로 내려갔다. 밖으로 나가기 직전 작은 회의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훈의 가방을 발견했다. 김태현은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검은색 백팩, 손잡이 부분에 다른 자국, 구석에 붙은 태극기 배지. 이건 분명 지훈의 것이었다. 가방 안에는 간단한 세면도구와 메모장이 있었다. 그는 그 메모장을 열었다. April 22nd, 2026. 강연은 생각보다 강렬했다. 형이 맞다면 이건 우리가 원했던 변화일 수도 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하다. 핸드폰을 반납했고 가족들에게 문자도 못 남겼다. 다시 나갈 수 있을까? 김태현은 메모장을 가방에 넣고 방을 나왔다. 이제는 더 머물 수 없었다. 누군가 이 공간을 폐쇄하려 한다면 그 전에 빠져나가야 했다. 그는 빠르게 차로 돌아가 시동을 걸었다. 뒷좌석에 가방을 던져놓고 비포장 도로를 그대로 빠져나왔다. 1시간 뒤 도로로 나오자마자 그는 강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도현아, 찾았어. 리조트 안에 지훈의 가방이 있었고 녹음 자료도 있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확실한 증거가 있어. 도현은 흥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잘했어, 태연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그날 밤, 김태현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경찰서로 향했다. 증거 자료들을 제출하고 조사관에게 모든 상황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리고 마침내 경찰은 별표 강제 실종 가능성 별표를 전제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닌 의도된 감금과 정신적 조작이라는 혐의로 전환되었다. 김태현은 홀로 진실을 줬던 추적자에서 이제 공식적인 목격자이자 제보자가 되었다. 김태현이 경찰에 증거자료를 제출한 지 2주일 후 사건은 전면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했다. 강도현 기자의 탐사보도는 전국 방송을 타며 대중의 관심을 모았고 서강대 동문 집단 실종 사건은 곧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뉴스가 되었다. 보도는 다음과 같이 시작되었다. 지난 4월 강원도 평창의 한 비공식 리조트에서 20여 명의 중년 남성들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알리, 세트라는 이름의 비공개 설명회에 초대되어 동창회를 가장한 모임에 참석했고 이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현재 경찰은 이들이 강제로 격리되었거나 심리적 통제를 받았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 중입니다. 이와 함께 방송에는 김태현이 제출한 녹음 자료 일부가 그대로 흘러나갔다. 전무역의 목소리, 세뇌에 가까운 선언, 과거를 끊어내라는 반복된 문장들. 대중은 충격에 휩싸였다. SNS와 커뮤니티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쏟아졌고 논쟁은 뜨겁게 타올랐다. 이건 신종 사입이 아니나 자발적 참여였다고 해도 세뇌는 범죄다. 중년의 절망을 이용한 심리적 폭력이다. 아니, 그들은 단지 새로운 삶을 원했을 수도 있어. 우리가 판단하지. 김태현은 그 댓글들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누구도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 중 일부는 진심으로 새로운 삶을 원했을 것이다. 지친 일상, 무너진 자존감, 무력한 현실. 그 속에서 다른 선택지를 제시하는 전무역의 말은 구원처럼 들렸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안전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진실이 아닌 감정, 자료가 아닌 통제, 선택이 아닌 유도.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었다. 사건이 보도된 이후 실종자 가족들이 하나둘씩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훈의 아내는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남편은 힘든 시기였지만 가족을 외면한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그런 방식으로 사라졌다는 건 그 사람답지 않아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그를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한편으로는 다른 시선도 존재했다. 어느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이 사건을 분석하며
중년 남성들의 소외와 구조적 박탈감을 조명했다.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닙니다. 지금의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든 사건입니다. 이들은 기회조차 박탈당한 채 살아온 세대이고 그들에게 재설계라는 말은 새로운 종교와 같았을 겁니다. 이 사건은 점차 사회적 논쟁의 장으로 확장되었다. 정치권에서는 심리적 조작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국회 청문회까지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작 김태현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수사가 시작된 후 경찰은 드론 수색과 지문 감식, 인근 CCTV 확보 등을 동원했다. 그리고 마침내 사건 발생 17일 만에 리조트 인근 폐거물에서 18명의 실종자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신체적으로는 무사했지만 정신적으로는 깊은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다. 의료진은 그 상태를 집단적 심리 이탈이라고 표현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고 대부분은 외부와의 접촉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몇몇은 서서히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지훈도 그중 한 명이었다. 처음에는 정말 기회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느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하나로 고정되기 시작했어. 밖의 세계는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 가족조차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는 감정. 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리고 그 틈을 파고든 거야. 너무 정교해서 빠져나올 수 없었어. 김태현은 병원에서 지훈을 만났고 둘은 오랜 시간 침묵했다. 그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많은 감정을 전했다. 고맙다. 지훈은 나지막이 말했다. 넌 끝까지 우리를 잊지 않았구나. 김태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단 하나였다. 우린 친구니까. 그날 이후 김태현은 언론 앞에 나서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예전과 같지 않았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흔들린다. 삶은 언제나 불완전하고 마음의 틈은 누구에게나 존재한다. 그 틈을 통해 들어오는 유혹은 때로는 희망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희망은 감정이 아니라 판단 위에 서야 한다. 선택은 감동이 아니라 정보에서 출발해야 한다. 몇 달 뒤, 전무혁은 해외 도피 중 체포되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지만 다수의 증언과 자료들이 그를 무너뜨렸다. 그는 심리 조작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되었고 사건은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감정 기반 사기가 정식 판결된 사례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김태현은 그 판결문을 조용히 읽고 책상 위에 작은 화분을 바라보았다. 이젠 잎이 새로 돋아나 있었다. 그가 물을 주지 않았던 시간 동안에도 화분은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았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우린 다시 살아갈 수 있어. 조금 늦었어도 망가지지 않았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쩌면 이것이 진짜 리셋이었다. 누군가가 예부에서 강요하는 리셋이 아닌 스스로 인정하고 회복하는 삶의 리셋. 그것은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작고 단단한 희망이었다.